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이 범죄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에 하나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정선거의 실체가 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게 그 부정선거라는 게 용지 훼손이나 뭐 절차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서버 해킹, 뭐 조작 이런 좀 근본적인 그런 좀 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구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할 정도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자리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 사회에서 굉장히 학식도 있는 분들, 그러니까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것도 아마 여기 패널 질문하신 패널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도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은 그거는 사회의 지금 어떤 통합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양극화, 통합을 저해하고 정치적인 양극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사실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고 핵심 가치인데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그거는 객관적으로 우리 한번 리뷰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재작년이지요. 그러니까 서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전자적인 과정과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이 보안 점검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한 5% 했답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도 지금 아마 그 헌법재판소 중원 증인으로 나와서도 지금 뭐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이 보안 점검에 관여를 했던 실무 책임자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지금 뭐 있다고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없다고 해소하거나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의심이 사실은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걸 입증하기 쉽지만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독일 같은 경우, 뭐 독일이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선진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이 IT 분야,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뭐 이렇게 앞서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거기도 그러니까 투표 과정에 어떤 불법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수개표 하는 걸로 고쳤지 않습니까? 그 고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지 않고 땅도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개표를 전체 한다면 그거 뭐 골치 아프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수개표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지금 사전투표 아닙니까? 근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투표의 어떤 부정 여부와 하고 상관없이 또 조금 그게 옳은지, 헌법적으로 옳은지도 좀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선거 비용 문제라든지 선거 과열을 걱정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한 13일밖에 안 주는데, 그 13일 동안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선거운동하기는 뭐 턱없이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또 사전 투표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 해당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과 한 일주일 정도의 선거운동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제도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소위 informed decision,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결정이 안 되고 그냥 뭐 정당에 따라 투표하든지, 그냥 아니면 무슨 뭐 그 사람 얼굴 보고 어떤 사람이 더 선하게 생겨서 투표하든지, 이런 식의 투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본투표를 한 이틀 하더라도 사전투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심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informed decision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한번
돌아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당한 비율이 우리 선거제도의 불신을 가진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사전투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투표 제도는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게 여야의 공통적인 판단이었고,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사전투표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사전투표를 지금 와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사전투표가 여권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 전까지만 해도. 지금 좀 끝났어요. 예, 예. 지금 선거 부정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심지어 개업의 원인 중에 중요한 부분이냐 뭐 하는 부분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사전투표 하지 않았느냐, 동료까지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전투표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투표 당연히 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보수당이 손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상대방이 투표할 사람은 사전투표에 하든 본투표에 하든 투표할 거고, 뭐 반대로 경우도 사전투표 안 하는 거 뭐 그냥 본투표 할 거고.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하루를 더 준다든지 본투표를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면은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시작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현재 없고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중요한 이게 행사니까 투표를 이틀을 준다면 그 이틀 중에는 자기의 주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할 때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현재 가서는 그냥 스크린을 해보려는 것이었다. 선거에 돈 보낸 것이 좀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 차원의 생각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당의 일부입니다. 물론이시죠. 네. 조금 다른 부분인데, 뭐 본인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는 뭐 다 얘기하고 어디는 들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담화를 하실 때 많이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적게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계엄의 원인도 모든 일의 행동의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 계기가 되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본인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 가지고 계기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계기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에 맞는지, 혹은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된 과정도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거는 어쨌든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 학식이 있는 분들도 상당한 부분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투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리뷰가 한번 철저한 리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정선거까지, 계엄, 탄핵, 부정선거까지 얘기를 뜨겁게 했는데,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부드러운 질문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일 부장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뭐 단답식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뭐뭐다. 요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존재다. 이걸 단답식으로 딱 규정하신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의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당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스스로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여당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인 거리두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치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여당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지금 혼란스러운 국정을 지금 뭐 이게 뭐 대통령 대행도 탄핵을 당해서 대행의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마저 없어가지고 야당은 야당대로 가고 여당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여당 아니다고 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국민의힘의 여전히 대통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볍지 않은데요. 저희가 대구를 보통 보수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보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보수의 아이콘으로 뜬 전환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탄핵과 관련된 집회가 뭐 어디 장소적으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더군다나 지금 집회가 뭐 신고제인데 그러니까 광주 시장 이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가지고 아마 할 수 없이 그 집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루어진 모양인데 당시 이루어진 집회에서 탄핵 찬성 집회보다 그 탄핵을 반대하는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경찰 추산으로도 그렇고 언론에서 보기도 그렇고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여됐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집회가 그 지역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일부에서 뭐 외부에서 온 것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집회가 다 그렇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도 그렇고 탄핵 반대 집회도 제가 그건 뭐 정상적인 이게 합법적인 데이터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12월 7일 날 탄핵 소추 촉구하는 집회 이후에 이 군중들이 어떻게 흩어졌느냐를 아마 빅데이터로 봤던 모양인데 전국으로 흩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났지만 전국에서 동원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동원 내지는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감안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광주에서 이 집회에 이 탄핵 반대 집회가 2배 이상 됐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연설하는 거 풀텍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유튜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뭐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본인 얘기하듯이 원래 친노 노사모 출신이었던 분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파로 뭐 그 주장 중에 뭐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파 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그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전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전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요. 3월 달에 이제 사법부에서 2개의 중요한 결정, 또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3월 달에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결과도 3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 상황이 급변하게 될 텐데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 633 원칙에 따라서 3월 중순에 선거법 2심이 나오게 되면 뭐 3개월 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이 선거법 2심 이후에 대법원 재판이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대표님 위원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뭐 3월 탄핵은 뭐 3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2심 재판도 3월에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 그거 진짜 3월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뭐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비단하시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근데 어찌됐든 저희들은 633 그러니까 첫 번째 1심은 6개월 하고 그다음에 항소심은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이 상고심도 3개월 이내에 재판하라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심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재판이 시간이 끌어서 뭐 엄청나게 많이 끌었는데 이게 지금 물론 633은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선거법 재판이라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하게 지침을 내리는 것대로 정확하게 3개월을 좀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선 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대법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뭐 저희들은 대선이 있을까 없을까, 조기 대선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게 무슨 뭐 어떤 특별한 그 계기의 전이든 후든 간에 그 3개월, 이제 지금 뭐, 이 항소심도 3개월 이내를 받는 조금 이미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났더라도 가급적 빨리 결정이 되고, 이 장고심 같은 경우는 사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뭐 기록 보고 뭐 더 이상 사실 조사를 할 것도 없고, 법률적으로 원심의 재판이 옳았느냐, 틀리냐 이것만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 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장 본인이 그렇게 633을 얘기한 만큼 이거는 뭐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씀 듣는 동안에 플로에 있는 관구조 회원들께서 질문을 몇 개 정리해 주셨는데, 이렇게 주신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고 비대위원장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제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질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상 논설위원께 다시 한번 좀 종합 정리하는 차원이 될 텐데, 탄핵 기업 국면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아까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해서는 뭐 말씀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벌써 이제 어제 한동훈 전 대표죠.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전임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다 곧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떠십니까? 가정이라도 답변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거는 좀 제맘이 좀 있는 거겠습니다. 제맘이 달려. 이게 원래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거는 직책을 빼겠습니다.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좀 평가를 듣고 싶었는데, 그리고 어떤 후보를 내서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다 이걸 여쭙고 싶었는데, 그냥 원래 준비하대로 여쭙겠습니다. 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좀 전 답은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좀 결심을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심리를 종결하지 않겠나. 사실은 좀 더 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태도를 봐가지고 종결하지 않겠나 보고, 그 뒤에 이제 심판이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인용이 됐을 때 지금 모든 분들의 관심은 인용이 됐을 때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이런 부분에만 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하고 동가치로 이게 기각이 됐을 때, 인용이 됐을 때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고 인용이 됐을 때도 큰 혼란이 있을 텐데, 우선 그 뒤에 있을 선거보다도 이 직후에 있을 찬성 반대했던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가 우리 사회에서 표출이 돼서 이게 국정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란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군다나 정부의 리더십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경찰만 맡길 수도 없고, 정치권에서도 차분하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개인이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만에 하나 인용이 될 경우에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럼 선거 준비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은 뭐 이걸 전제로 해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 선거는 그 무슨 선거가 됐건 그 당의 지지율이 높으면은 그 당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지방선거, 내년에서 지방선거든 뭐 줄줄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두는 것, 국민들이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생에 대해서 우리가 민생을 보듬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지지를 확보해 둔다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등이 좋은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질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5일 정치부장 통해서 당과 대통령 관계 등 종합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엿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1년 당에 입당할 당시에 길잡이 역할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대선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 부위원장 하셨고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면회를 가졌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수용자 옷, 수용복을 입고 계신 대통령 뵀을 때 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소회가 어떠셨나요? 아까 뭐 인간적인 도리라고 표현했지, 뭐 제가 표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당의 대표로서 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래서 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 좋죠. 안 좋죠.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라 수의를 입고 그다음에 교도관 입회하에서 보게 되는 거가 어떻게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날 뭐 종일 좀 무거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어떠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통령이 보신 모습이나 좀. 뭐 그때 이제 뭐 아시다시피 3명이 갔는데 본인이 뭐 평소에 하던 얘기를 뭐 씩씩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저희들은 굳이 접견에서 한 얘기를 바깥으로 옮기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같이 갔다 한 분이 아주 상세하게 백브리핑을 다 해가지고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왜 계엄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엄을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이 잘 하나로 돼가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저하고 원내대표하고 또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여기만 중진 의원이 갔으니까 당을 이 당이 분열 없이 하나로 잘 돼서 저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당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옥중 정치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서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시니까 합니다. 예, 이건 약간 오래된 얘기도 하고 가까운 얘기기도 한데 202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선거에서 이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소위 그때 승리를 일궜던 세력들을 배제하는 마이너스의 정치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100석 이하로 참패를 했고요. 지역적으로도 서울에서는 강남, 영남 지역에 국한된 아주 좀 참담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을 더 좀 강화를 해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이 잃어버린 신뢰를 국민들에게 회복할 수 있을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 힌트까지 미리 주시면서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일단 배제하지 않고 좀 통합적으로 가는 거가 당연히 선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요거는 말씀드릴 게 대선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뭐 광역단체장도 그렇고 뭐 광역의원, 뭐 기초단체장까지 우리가 많이 이겼는데 24년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뭐 거의 우리 당 보수정당이 생긴 일에 가장 최악의 결과였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2020년 선거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었지만 그때보다도 이거는 한 20여 명이 더 줄은 거 아닙니까? 저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12년 때 당시 박근혜 비대위의 사무총장으로서 공천과 선거를 이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우선 이번에는 대통령과 대표 간의 갈등 부분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천도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커버하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공천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배제 정치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당시에는 배제시키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포용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 그다음에 당과 이 대통령 간의 관계가 대립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하지 못하고 좀 수평적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로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인데, 지금도 올해 이제 우리 이 예상 성장률이 정부 입장에서는 1.89%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KDI에서는 1.67%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치가 평소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2%대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본은 1% 초반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 OECD 국가 중,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중에서 심지어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로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정이 이 작년이죠. 이제 작년 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사과값이 사과하는 게 무슨 10,000원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동요를 많이 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 한 3.4 정도 됐었나요? 근데 미국도 훨씬 높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 관리를 우리나라만큼 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상관없고, 당장 내가 어저께 그저께 살던 모습하고 지금 오늘은 사과값이 올랐으니까, 배추값이 올랐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정부 여당이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소위 이 호주 대사를 임명한 거를 두고 런종섭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가 됐지만 작년에 제가 막상 선거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이종석 대사 이런 얘기 거의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고, 물가 올라서 못 살겠다. 그다음에 상인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은 이게 지금 내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불경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런 경제 문제에서 실패하면은 여당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경제 부분, 그 다음에 좀 배제적이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 당과 이 대통령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부분, 건강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또 뭐 수직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 말씀 중에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해제의 정치를 지향하고 앞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쇄신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법여권 주자로서 조기 대선이든 아니든 앞으로 품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수 우리와 같이 뭐 우리 보수라도 우리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뭐 우리 좀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분도 있고 왼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가운데로 치우쳐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어쨌든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